또요, 이제 3번. 개인과 사회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명목론과 실제론에 관한 문제구나. 옳은 것 찾으라고 했네요. 나는 선거에서 유권자 개인의 성향을 보는 편이다. 명목론이네. 그러면 을은? 실제론. 이건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자, 기억. 값은 사회는 개인들의 합 이상 하면 이건 실제론이에요. 실제론이니까 을로 봐야 돼. 그래서 기억 들어가면 틀려. 1번, 2번 주고. 값은 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면 조직의 역량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왜 갑자기 이러지? 아까하고 똑같을 텐데. 이거 같이 있어서 그러나? 자, 다시요. 니은번은 구성원의 능력, 즉 개인의 능력이 조직의 능력의 기준이 된대요. 개인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명목론입니다. 명목론이니까 갑 맞네. 니은번 맞아요. 그러면 니은부터 시작하는 것은 3번밖에 없네요. 싱겁게 정답 끝났어요. 자, 디귿번.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명목론이죠. 명목론. 그러니까 어느 방 교실이 면학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한 놈이 들어가서 그냥 미꾸라지를 해버리니까 개판돼 버리니까 학습 분위기가. 이게 명목론자죠. 근데 학급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날라리 같은 놈이 하나, 양아치 같은 놈이 하나 들어왔어. 근데 그 놈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아주 면학 분위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건 실제론자의 주장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을이 아니라 값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1번. 을은 실제론인가요? 실제론. 사회 구성원이 도덕적일지라도 아무리 개인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사회가 비도덕적이면 그 사회도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나인홀트 니부어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그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인홀트 니부어. 이 사람은 목사님이자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도덕적인 건가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게 주장은 이게 우리 사회 탐구에서는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윤리 과목에서는 이 니부어가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해도 사회가 비도덕적이면은 개인은 그 사회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여러 번 내가 얘기하는데,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 그 친구는 건설업자예요. 근데 제주도에서 관국공사를 많이 수주해가지고, 얘는 태풍 불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태풍 불 때마다 다리가 무너지고, 뭐 이러면 이제 그 다리 공사 수주를 따잖아요. 근데 그 공사 수주 따면 반절이 다 노비 활동, 뇌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도 바로 그거라니까. 내 친구는 굉장히 도덕적인 친구예요. 근데 건설업 자체가 이게 비도덕적인 거야. 뇌물 안 주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니부 목사가 강조한 게 바로 사회윤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사회가 깨끗하면 더러운 개인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더러우니까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으로 성인군절 하더라도 이게 낙오자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리을번은 개인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윤리가 중요하다는, 개인보다는 사회가 중요하다는 실제론자의 주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에 문화이해태도 이미 공부했었죠?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A는 긍정적이라면 자문화주의네. A는 자문화주의. B는 부정적이라면 사대주의, 타문화주의입니다. 이 두 개를 묶으면 문화 절대주의가 되죠.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를 평가 대상으로 보는 거죠. 또한 타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A는 부정적이나 B는 긍정적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A가 자문화주의, B가
타문화주의, 즉 사대주의. 한편 C는 당연히 상대론적 관점이겠죠. 문화 다양성을 신장시킨다는 데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자, 틀린 거 찾으라. 1번. A는 자문화주의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만을 우월하게 인식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된다고 공부했었죠. 맞습니다. 2번. A와 달리 B는 사대주의는 문화를 평가 대상으로 간주한다. 땡. A나 B나 모두 문화 절대주의이기 때문에 둘 다 문화를 평가 대상으로 봐요. 문화를 평가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건 상대주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3, 4번 맞으니까 잊고 끝냅시다. C. 문화 상대주의는 해당 문화가 형성되어 온 사회적 맥락, 즉 이게 농경사회였는지 유목사회였는지 그 사회적 맥락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상대론자 맞고. A, B 절대론에 비해 C 상대론은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집단들의 공존에 더 적합하다. 그렇습니다. 5번.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 정책에 대한 갑을의 대화 내용 옳은 분석을 모두 찾으래요. 갑.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는 교육의 평등을 실현해서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합니다. 기여합니다. 이상하다. 기여합니다. 할자 빼야겠지. 오타 맞습니다. 기능론자죠, 이거. 기능론자. 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계층 상승의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 배경이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입니다. 이거잖아요. 갈등론자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바꿔야죠. 값이 기능론자의 주장이고요. 을이 갈등론자의 주장입니다. 기억번. 값은 접근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고 있다. 맞잖아요. 저소득자에게도 교육의 평등함을 주자. 접근 기회의 평등 중시하고 있다. 맞고. 을은 교육제도를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볼 것이다. 을 갈등론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고쳐야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기억 니일 것 같아. 뒤에 가볼까요? 네, 1번.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디귿니을 어디가 틀렸는가 봅시다. 교육제도를 둘 다 거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능론이나 갈등론이나 모두 거시적 관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니을번. 을은 갑보다, 즉 갈등론자는 기능론자보다 학교 교육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거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 학교 교육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학교 교육에 파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의 힘이 가해져야 된다, 가해지면 안 된다. 가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론에서는 그냥 학교 교육에다 맡기라는 것이지. 그러면 학교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교육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다. 이게 기능론자잖아요. 갈등론자들은 뭐예요? 이 학교 교육 자체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계층을 세습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이거 학교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론에서는 학교 교육이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안 통하죠. 학교 교육이 중립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꾸자는 것이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어서. 이거 지금 여러분 OX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OX. 근대 야경 국가에서는 국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 OX. 근데 야경국가는 국가가 중립적 역할을 해야 된다. OX. 맞아요. 현대 복지국가는 국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 X지. 현대 복지국가니까 적극적으로 가야지. 그래서 중립적이다 이 말은 뒷짐 지고 있어라 이 말이야.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야경국가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지.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뭐냐면 국가가 이랬다 여기 개입하고 저기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거리를 두고 멀리 서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학교 교육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건 뭐예요? 학교 교육에다 맡기라 이거야. 학교 교육을 이래 막 고쳐나가지 말고.
이게 기능론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용어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립적이다 이 얘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멀리서 본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중립적 이퀄 소극적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맞죠?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소극적이다라고 이해해도 돼요. 시험 문제에서 언급됐던 거예요. 중립적 이 용어, 소극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유리할 거예요. 넘어갈게요. 6번. 옳은 걸 고르래요. 기억. 기억을 위해서는 기억이 땡땡 법률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죠. 이걸 우리는 일반 의결 종족수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 의결 종족수도 있는데 이거 일일이 암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암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기억반 그러니까 틀렸어요. 1번, 2번 지우고. 니은번. 니은이 의결되면, 니은이 뭐냐면, 제의 의결된 법률안 표결.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국회로 환부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재의결하는 거죠. 이때 재의결 종족수가 어떻게 돼요? 이때는 특별의결 종족수죠.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네, 그렇습니다.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돼요. 재의결되면 재의결과 동시에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법률로 확정된다 하면 맞지만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면 큰일 납니다. 법률로 확정된다는 것하고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환부돼 가지고 국회에서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재의결이 공포되는 순간 법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원칙적으로 그 부칙과 같은 특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 돼요. 그럼 공포는 누가 해요? 5일 이내에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열받으니까 안 하겠지. 그러지?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국무총리가 2차적으로,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하게 되고, 국무총리도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안 해요. 그러면 5일 지나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개념하고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아요. 의결되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확정되는 것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니은번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 법률안. 국회 10인 이상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맞죠? 대통령이 아니라는데 조심하세요. 법률안은 정부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죠? 국회. 제적 과반 이상 또는 대통령. 그러니까 헌법은 대통령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일반 법률안은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라고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 뒷번도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인데요. 리을번은 왜 틀렸나요? 리을번 교섭단체는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아니죠. 국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진 거고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하부체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또는 상임위원회 해도 틀린 건 아니죠. 상임위원회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7번 정치체계론 이스턴 교수가 제시한 거죠.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투입, 산출, 환류 이게 포인트죠. 그다음 거기 니은번의 정책결정기구는 공식적 정책결정기구만 해당이 되지 비공식인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공식적 정책결정기구란 헌법상 기구만을 의미합니다. 1번 이익집단은 니은 정책결정기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헌법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공식적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 선거를 통해 피드백,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기업, 투입보다 정책결정기구를 통한 산출의 영향력이 강하죠. 그 다음에 기억이, 투입이 디귿,
디귿. 산출에 잘 반영될수록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겠죠. 당연한 이야기. 8번. 법적 판단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값은 아내와의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대요. 그럼 이 확인서를 가지고 행정관청에 가야겠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접수하는 순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미성년자가 없다면 1개월간의 숙려 기간을 두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을은 상습 도박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소송 중이네요. 이건 재판상 이혼이죠.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은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판결 즉시. 판결 즉시 재판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숙려 기간 있나요? 없어요. 재판상 이혼에는 숙려 기간 없어요. 1번. 가에서, 그러니까 협의 이혼에서 법원에 확인이 있으면 이혼 신고와 관계없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땡. 신고 접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에서는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에 숙려기간 땡. 숙려기간은 협의 이혼에만 적용됩니다. 가와 달리 나에서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맞죠? 3번이 맞고 4번 볼까요? 나와 달리 가에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땡.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협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 당연히 인정됩니다. 자녀에 대한 교섭 청구권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갑과 을이 병을 폭행하여 기소되었다. 재판 결과 갑은 형을 선고하고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 선고받았네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죄질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사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벌들의 형량을 보면 대부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집행유예니까 교도소에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의 선고를 미루어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2년이죠. 2년이 지나면 선고유예는 이제 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처분은 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1년에서 5년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실효가 됩니다. 형의 선고가 실효가 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된다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실효가 되고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2년이야. 면소. 소가 면제돼요.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옳은 것 찾아봅시다. A는 기소유예, B는 집행유예 반대로 되어 있고요. 각과 을은 모두 보완처분을 받아서 지금 보완처분 얘기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보완처분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뭐 보호관찰이라든가 또는 치료감호라든가 뭐 이런 보완처분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완처분 받았다는 얘기 없잖아요.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각과 달리 을은 구금되지 않고 석방 아닙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모두 유치하지 않습니다. 4번. 재판부는 을의 죄가 갑보다 경미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형의 선고를 받을 사건에 대해서 선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질이 집행유예가 세고 선고유예가 좀 약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0번. 그림은 제한 능력자를 구분한 겁니다. 옳은 걸 찾으래요. A에서 C는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미성년자 중 하나이다. 이 셋 중에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건 딱 한 사람밖에 없죠.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피한정 후견인. 이 사람은 행위 능력 인정해요. 다만 법원에서 정한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은 처음부터 뭐가 없다? 행위 능력이 없다고. 처음부터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분석해 보자고요. 법원에 선고를 받았는가? 아니, 법원 선고 안 받았으면 이건 미성년자겠지. 그러니까 A가 미성년자가 되고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게 되고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미성년자, B가 피한정 후견인 선고받은 자, C가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가 됩니다. 1번 A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뭐 용돈을 범위내에서 또는 부모가 허락한 영업 행위에 대해서 또는 권리만 없고 의무는 없는 경우 채무 면제 또 상속 이런 거 그리고 유언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임금 청구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노동계약은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B는 피한정 후견인. B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단독으로 일상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 B는 행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 사례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A가 부자야. 부자 아빠야. 부자 아빠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A의 부동산이 100억대라고 가정합시다. 200억대라고 합시다. 예전에 제가 취미로 바다 낚시를 다니는데 바다 낚시를 같이 갔던 일행 중에 내가 잘 아는 후배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온 거야. 근데 둘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는 후배놈이 형님 인사해요. 저 친구예요. 동생처럼 이뻐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이번에 넷째 애 낳았어요. 그러더라고. 얘를 넷째 아이를 낳았대. 아유, 요즘 사교육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쩌라 그렇게 많이 낳았어. 그래서 형 걱정하지 마. 야 논현동에 200억짜리 빌딩 2개 있어. 그 순간 숟가락 던져버리고 싶더라고. 그런 애들 있더라고. 그러니까 1년 중에 6개월은 한국에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챙기고 1년 동안 6개월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부인이 미국에 있대요. 얘는 전부 미국에서 난 거야. 다 미국 국적 가지고 있겠지. 한국 팔아가지고 미국 가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이 사회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들더라고요. 200억 정도 그게 생각나네. 200억짜리 빌딩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부자 아빠가 정신적 제약이 있어. 그래서 이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거야. 지속적 결여가 아니라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거야. A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게 아니라 이게 부족해요. 이 부족하다는 것을 뭘로 판단하는 거야? 정신병원장의 진단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다 제출하는 거야. 법원에 신청을 하지. 그럼 법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야, 너 이거 부족하니까 네가 이 부동산을 다른 거 다 네 맘대로 해. 네 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만 너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아들의 동의를 얻어라. 그래서 아들을 후견인으로 선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 아빠는 부동산 매매를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왜? 행동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근데 후견인으로 누구를 선고했어? 법원에서? 아들을 선고했다고. 그러니까 아들의 동의 없이는 이거 팔아 못 팔아? 못 팔아요. 근데 이게 부족이 아니라 지속적 결여가 되면 지속적인 결여가 돼서 그래서 이 법원에서 아들에게 야 아들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해. 지속적 결여가 돼서 아들을 후견인으로 선고했어요. 그러면 후견인으로 선고하는 사람 후견인으로 선고하는 순간 행위 능력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때는 이게 이제 피성년 후견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법원에서 정한 것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잖아. 자, 다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때에 후견인을 선정하면 이걸 피한정 후견이라고 해요.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능력 자체는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행위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다른 법률인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에서 정한, 그러니까 이 부동산 매매겠지. 법원에서 정한 행위만 후견인이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결여돼가지고 피성견 후견인으로 아들을 선고하면 이때 이 아버지는 행위능력 자체가 상실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그러면 뭐만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정한 것만 할 수 있어. 야, 이것만 해. 그거밖에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달라요, 차이가. 그러나 일상적인, 이를테면 뭐 볼펜을 한 자루 산다거나 뭐 면도기를 하나 산다거나 칫솔을 하나 산다거나 이것은 아무 상관없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할 수 있고 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성인이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만 해도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몇 번 하다가 2번까지 했죠. 3번. A에서 C 모두 권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당연히 자연이니까 권리 능력이 있지. 권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미성년자 의사 능력 있잖아요. 피한정 후견인 의사 능력 있잖아요.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권리 능력 다 있잖아.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 있을까 없을까? 그때 그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지속적인 결여인데 지속적인 결여만 놓고 나 의사 능력 없다고 봐야죠. 행위 능력도 없고 권리 능력은 당연히 있지. 권리 능력 다 있으니까 그 정도 갈 거 하고 4번을 가볼까요? C에 비해 C가 피성년 후견이 제일 심각한 상태 안 좋은 사람. C에 비해 B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재산상 법률의 범위가 높다. 당연한 얘기죠. 왜? 행위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피한정 후견인 선고받은 사람은 행위 능력이 있어요. 4번이 맞아요. 11번. 밑줄친 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 값은 1년 후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을은 갚지도 전화받지도 않네. 값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재판 대신에 소액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제도. 이거 뭐죠? 소액 심판제도죠? 소액 심판제도. 몇 천만 원이었더라? 3천만 원. 법이 바뀌어져서 지금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빌려줬으니까 3천만 원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사건 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 책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문맹자야. 문맹자가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활용해서 재판을 청구하려고 법원에 갔어. 그러면 서류를 주면서 이거 쓰세요 그런다고. 나 못 쓰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 법원의 그 사무관이 사무 직원이 그럼 제가 써줄 테니까 얘기하세요. 대신 써줍니다. 문맹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술로도 가능해요.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1번 틀렸고 2번. 가급적 1회의 변론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종결한다는 게 바로 이 소액사건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불만이 있겠지. 3번.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1심 법원의 정식재판. 아니야. 이게 1심 재판이야. 그러니까 2심으로 가야겠지. 2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인정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됩니다. 넘어갑니다.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불병이 나왔네. 우리 교과서는 두 가지밖에 없죠.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상주의, 자유주의라고도 표현해요. 또 하나가 현실주의. 요건데 갑을 볼까요? 동등한 힘이 없는 곳에 국가 간의 정의는 없다.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약소국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힘이 곧 정의입니다.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을. 총이 있는 자는 총으로 고무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만 총이 없는 자는 곰과 불안한 동거하거나 곰을 회피한다.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총없는 약자가 추구하는 정의 추구의 방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역시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병. 공동의 목초지에 풀이 부족해지자 농부들은 방목된 양의 수를 줄이고자 논의했지만 실패하였고 결국 목초지는 황무지가 되었다. 지구라는 공유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이 세계 시민의식과 지구 공동체 윤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것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죠. 자유주의 입장 또는 이상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같은 맥락이고요. 병이 다른 맥락입니다. 기억반. 갑과 을은 국제사회에 무정부성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맞죠? 무정부. 정부가 없으니까 힘이 곧 정이란 말이에요. 니은번. 을과 병은 국제사회에 보편적 선이나 규범 그리고 이성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이건 병에만 해당됩니다. 자유주의 입장 또는 이상주의 입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니은번 병만 해당되니까 땡. 그러면 기억번 들어가고 니은번 틀렸으니까 2번밖에 정답이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끝나야 돼요. 여기서 공부거리로 디귿번 봅니다. 값은 국가의 힘의 우위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지만 병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중시할 것이다. 좋은 말이죠? 맞는 얘기예요. 닐. 갑과 달리 을병은 국제사회에서 국이겠다는 국가 간의 동맹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 국이겠다는 국가 간의 동맹과 갈등이 반복되는 건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니까 갑과 을은 병과 달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갑과 을이 지금 현실주의잖아요.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제평화 전략이 뭐죠? 국제평화 전략하고 병의 입장이 자유주의 입장, 이상주의 입장인데 이 이상주의 입장에서 국제평화 전략이 뭐죠? 이게 다르잖아요. 이것도 시문에 잘 나오는 거라고. 현실주의, 그러니까 현실은 힘이죠, 힘. 힘이라고. 힘. 힘이라고, 힘. 세력이 균형을 잃을 때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현실주의 입장이라면 내가 힘을 길러야 나 못 쳐들어오지. 이거라고. 응? 근데 자유주의 입장에서 국제평화주의는 힘이 아니라 집단 안보 전략이라고. 집단 안보 전략. 그래서 사례가 수능에서 출제됐던 사례는 이 세력 균형 전략을 위해서 나타난 사례가 그 유럽에서 저기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하죠.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하니까 이게 군사 조약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응해서 힘의 팽창, 힘의 균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나토 협약이잖아요. 나토 협약.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금방 얘기한 대로 북한의 핵 개발하는 이유가, 북한의 핵 개발의 이유가 세력 균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거죠. 근데 이제 집단 안보 전략에 의한다면 이 자유주의 입장은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엔 협약이라든가 또 이제 우리 한반도 관련해서 야, 핵개발 하지 말고 우리 모여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해보자. 육자회담이잖아요. 국제회담. 이런 사례도 같이 알아두세요. 이미 출제되었던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가가 뭔가를 알아야겠네요. 땡땡부에서는 가의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에서 가를 실현하기에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 기초연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공공보건시설 확충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의 기본원 중에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복지국가의 원리에 대해서 옳은 것. 가는 사유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땡.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제한이 따릅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는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강조되는 게 아니라 현대 복지국가에서 강조되고 세계 최초로 사회권, 즉 복지라는 개념을 명문화한 헌법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3번. 가는 복지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생활을 진흥하되 지나치게 간섭할 수 없다는 원리. 이건 문화국가의 원리죠.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문화국가의 원리입니다. 4번. 가에 따라, 즉 복지국가의 원리에 따라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게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하는 거죠. 14번. 다음은 우리나라 국제수지표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 옳은 걸 찾으래요. 상품 수지, 수출입이죠.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수지, 그 다음에 자본 수지 이렇게 나가네. 1번.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여행 경비는 서비스 수지의 수치죠. 그러니까 기억 아래에 있는 서비스 수지의 수치 여기로 와야 되는데 기억이니까 틀렸어요. 기억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권을 사들였대요. 매매죠. 매매니까 자본수지입니다. 자본수지. 니은이 아니라 자본수지니까 사들였으니까 지급으로 가야 돼요. 자본수지의 지급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과 달리 미음의 증가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증가 땡. 경상수지는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까지가 경상소득이고 자본수지는 자본금융계정 자본수지하고 금융계정 이 두 가지가 이제 자본금융계정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 때문에 틀렸어요. 미음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겠죠 그러면. 외국 주식을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배당금 이건 본원소득 수지잖아요. 은 디귿에 포함된다. 어디 있어 디귿 맞나? 본원소득 수지 디귿.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디귿이 니을보다 크다면 GDP가 커요? GNP가 커요? 이게 수능 기출문제잖아. 자, 본원소득 수지에서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본원소득 수지에서 수치가 지급보다 크다면 해외로부터 받은 것이 크니까 GNP가 크지. GNP GDP GNP A, B, C 본원소득수에서 수치가 크다는 얘기는 이게 크다는 얘기잖아. 이게 C가 크다는 얘기잖아. 지급이 크면 어떻게 돼? 지급 크면 GDP가 크겠지. 그러지? 해외 지급소득 A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수치보다 지급이 크다면 GDP가 크겠지. 그 나라 GDP가 크다고. 이게 수능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시험 문제. 표정들이 안 좋네. 아직도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겠나? 다시 해볼까? 자,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계산한 거죠. GNP는 내국인에 의해서 우리 국민 내국인에 의해서 생산된 것만을 계산한 게 GNP죠. 그러면 얘는 뭐냐고. 국내에서 생산했는데 내국인이 아니면 이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외국인. 여기는 내국인인데 국내가 아니면 뭐야? 해외에서 만들어진 거야. 다른 거 모르더라도 해외에 있는 내국인. 손흥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손흥민. 손흥민? 얘보다 더 많이 버는 애 있대?
현진. 그 다음에 추신수. 얘들보다 얘가 적더라고. 얘들이 벌어오는 게 여기 C야, 이 C. 이게 A 영역, B 영역, C 영역일 때 이게 C 영역이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보령소득 수지에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가 C가 크다는 얘기잖아. 이 C가 뭐라고? 이 C가 바로 뭐야? 해외 수치 소득이고, 이거 뭐야? A는 뭐야? A는 해외 지불 소득이잖아요. 이게 지불 소득. 그러니까 이거까지 연결을 시키라니까. 이게 신문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신문이 안 나와서 얘기 안 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15번, 15번. 시간이 많이 났네. 15번. 오늘 6시까지 못 가고 이렇게 하다 말겠다. 잠깐 쉬었다가 15번으로 갈게요.